정조 때 박지원이 쓴 기행문 열하일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열하일기와 박지원에 대해 집중 조명해봅니다. 실학자들 중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주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실학자라고 합니다. 실학자들 중에는요, 발달된 청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북쪽, 즉 청나라의 학문을 수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파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북학파의 한 사람인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는 양반은 물론 글을 읽을 줄 아는 백성이라면 너도 나도 다투어가며 읽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열하일기가 어떤 책이기에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때 청나라 건융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이 파견되었는데요. 열하일기는 이때 사신 일행을 따라갔던 연암 박지원이 쓴 기행문입니다. 박지원은 당시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사신 대표로 임명된 팔촌형 박명원의 권유로 사신단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신 일행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강과 산을 건너 청나라의 국경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박지원은 청나라의 변두리 마을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집들은 모두 용마루가 높고 벽돌로 담을 쌓았다. 먹물을 친 것처럼 곱게 뻗은 내거리엔 사람이 탄 수레와 짐을 실은 수레가 가득했다. 청나라 끝 국경마을인데 도무지 시골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변두리인데도 이런데 앞으로 보게 될 곳은 얼마나 번화할까.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조선 사회가 뒤떨어진 이유가 물자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니 하루빨리 수레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도착한 마을을 둘러보고 벽돌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는데요. 벽돌은 한 틀에서 만들어 뽑기 때문에 길이와 두께가 일정했다. 진흙으로 벽과 천장을 발라놓아 무거운 데다 틈이 생기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참으로 벽돌로 집을 짓는 것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에 감탄을 했지만 일부 선비들은 황제가 머리를 깎는 오랑캐 나라에 뭐가 볼 게 있단 말인가? 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 뭐래도 청나라는 강한 나라다. 백성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물과 좋은 제도를 주저없이 받아들인 까닭이다. 청나라를 무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학문을 숭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업과 상업도 업심여겨서는 안 된다. 열하일기에는 이렇게 박지원의 개혁 사상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은데요. 열하일기에서는 낙타에 대해 말 같기도 한데 발굽이 2개라 말은 아니고, 소를 닮았는데 뿔이 없으니 소는 아니고, 등에는 봉우리 2개가 솟아있는 희한한 동물이라 묘사했습니다. 이는 사실 그의 하인 장복이 말해준 것으로 정작 박지원은 말 위에서 졸다가 직접 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지원은 하인에게 다음부터는 희귀하거나 처음 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뭘 하든 꼭 알려라. 단단히 일렀지만 그 다음번엔 피곤해서 숙소에서 자다가 낙타 볼 기회를 또 놓쳐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신 일행은 심양을 거쳐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산해관을 지나 황제가 살고 있는 연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미 열하로 떠난 뒤였습니다. 열하는 황제가 여름에 더위를 피해 떠나는 휴가지로 연경에서 동북쪽으로 420리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황제의 생일 전에 도착하기 위해 사신 일행은 잠도 못 자며 열하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면서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2달간의 여정을 긴장감 있게 때로는 유쾌하게 풀어낸 열하일기. 실학자인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낙후된 조선을 개혁해야 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열하일기의 내용이 재밌다며 책을 베껴가며 읽었는데요. 이런 열하일기를 써서 당대의 이름이 자자했던 실학자 박지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은 영조 13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16살에 결혼했는데요. 그의 총명함을 알아본 장인의 권유로 늦게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765년 처음으로 응시한 과거에서 낙방을 하자 벼슬의 뜻을 접고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지원은 박제가, 이동무 등의 실학자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벼슬을 하지 않은 탓에 늘 가난했는데요. 가족과 헤어져 홀로 지낼 때는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며 굶기 일쑤였습니다. 살림이 너무 궁핍해 여종마저 도망가 버리고 하인이 얻어온 쌀로 밥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양반이지만 가난했던 박지원은 양반을 풍자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그가 쓴 소설 양반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민 출신인 부자가 가난한 선비에게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데 양반 증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 언제나 새벽 일찍 일어나기, 어려운 책을 줄줄 읊기, 굶주림과 추위도 말없이 견디기, 요란하게 세수하지 않기, 신을 끌지 않고 걷기 등등. 이에 부자는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 안 할란다 하며 양반 신분 사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지원은 또 허생전 그리고 호질과 같은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박지원은 늦은 나이지만 잠시 지방 수령직을 맡게 됩니다. 박지원은 물자가 고루고루 유통되기 위해서는 수레와 선박이 이용되어야 하며 상공업 발전을 위해 화폐가 널리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박지원처럼 상공업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들을 중상학파라고 합니다. 상업을 중요시하는 학파라는 뜻인데요.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학파라 해서 이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중상학파에는 박지원을 비롯해 유수원, 홍대용, 박제가와 같은 실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중상학파의 실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은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도 발전했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유수원이었습니다. 상공업을 두고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본래 더럽고 부정한 직업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육을 해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찌 천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원래 조선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사농공상, 즉 선비, 농부, 수공업자, 상인 순이었는데요. 유수원은 그에 저어서 우서에서
직업의 귀천 없이 모든 직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은 상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과학 사상가이기도 했던 그는 의산 문답에서 지구는 둥글며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는 것처럼 세계는 중심과 변두리가 없고 모두 중심이다. 홍대용의 이런 생각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제가는 박지원의 제자로 그의 실학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는데요. 서자로 태어나 차별받던 박제가는 정조에 의해 등용된 이후 여러 차례 청나라에 다녀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학위를 저술하는데요. 북학위에서 청의 문물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청과 무역을 더 많이 하여 상공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는 중농학파, 그리고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는 중상학파까지. 실학은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실용적인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학자 대부분이 관직에 나가지 못해 이들의 개혁안이 실제 정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상공업 발전을 중요시한 실학자 박지원과 중상학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슷한 시기, 즉 18세기 유럽의 경우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는 산업혁명의 시기였습니다. 지금부터 나라방 뉴스에서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사람의 손을 대신해서 실을 뽑고 천을 만드는 기계가 발명되었는데요.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증기기관의 원료인 석탄의 생산량이 늘었으며 또한 기계의 재료인 철의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하면서 산업에서의 혁명, 즉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물건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물건들을 빠르게 팔기 위해 철도가 확장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또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 부작용도 매우 컸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먼지로 둘러싸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공장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본가들은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져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역사 이뉴스. 오늘 만나본 중상주의 실학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아본 중농주의 실학파들의 개혁안은 18세기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후 19세기 개화사상, 즉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개화파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역사 이뉴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